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정의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유넷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넷, Convolutional Network for Biomedical Image Segmentation으로 제목만 봐서는 뭔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생물의학적 사진들을 분류해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이 발표되기 전까지 흥행했던 CNN과 슬라이딩 윈도우 테크닉에 대하여 간단하게 리뷰를 진행하고 유넷의 앞부분인 컨트랙션 패스에 대한 소개에 이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익스펜시브 패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소개와 저자들이 추가적으로 수행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에 대해 설명드리며 모델을 마치고 그 다음에 해당 모델을 활용하여 어떻게 저자들이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는 모델 테스트를 진행했는지 짚어가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하긴 했는데 유넷에서도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한글로는 합성곡 신경망이라고도 합니다. CNN은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플링 레이어,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컨볼루션 레이어와 플링 레이어는 이미지의 특징들을 뽑아서 축약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이를 활용하여 입력에 속하는 범주를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번 유넷 같은 경우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컨볼루션과 풀링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의 경우 이제 주어진 필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이미지의 특성들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필터가 이미지를 지나가게 되면서 합성곡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GIF 파일을 보시면 3x3 필터가 한 칸씩 이동하면서 각각에 대한 합성곡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추출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도출된 값을 액티베이션 맵 또는 컨버브드 피처 맵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풀링입니다. 일반적으로 합성곡층이 끝난 다음에 풀링층을 추가하는 것이 보통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풀링층에서는 이제 피처 맵을 다운 샘플링하여 특성 맵의 크기를 줄여주는 풀링 연산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요. 풀링 연산에는 일반적으로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맥스 풀링은 각각의 필터 안에 들어가 있는 최대값을 반환하고 에버리지 풀링은 평균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의 방법은 윈도우가 사진 위로 이동하며 자른 이미지들의 입력값을 모델로 통과하여 결과값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각각의 이미지에 이런 윈도우가 이동을 하면서 이미지들이 잘려서 이제 CNN에 들어가고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이동하시는 걸 보셨는데 이제 이 이미지 하나하나가 각각의 CNN 모델들로 들어가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유넷은 이제 다음과 같은 컨볼루션을 CNN을 활용을 해서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왼쪽에 있는 컨트랙션 패스와 오른쪽에 있는 익스펜시브 패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둘 다 컨볼루션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모델이고 이제 되게 미세한 차이만 있어서 시메트릭하다고도 불리고 그 시메트릭한 특징을 살려서 대칭적이다 해서 이제 유넷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컨트랙팅 패스는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미지의 피처맵에서 컨텍스트를 포착하여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익스펜시브 패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피처맵들을 다시 업샘플링을 하여 좀 더 정확한 로컬리제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아까 좌측에 있었던 컨트랙션 패스는 3x3 컨볼루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3x3 컨볼루션과 저 파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주로 이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파란색 부분을 컨볼루션 블럭이라고 하고 이제 빨간색 블럭을 이제 풀링 블럭이라고 합니다. 이제 각각의 컨볼루션 블럭 같은 경우는 3x3 컨볼루션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컨트랙션 패스에는 4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풀링 블럭 같은 경우는
2x2 맥스 풀링을 이용하여 이제 점점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풀링의 역할은 그 피처 맵들의 사이즈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의 사이즈를 줄여가며 다음 블럭으로 넘어가는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의 연산이 끝나면 우측의 익스펜딩 패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블럭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는 풀링 블럭이었지만 여기서는 업샘플링 블럭이라는 게 새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는 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됩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빨간색 블럭을 대체하는 게 초록색의 업컨볼루션이라고 불리는 블럭들이 맥스플링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컨트랙팅 패스에서 이제 줄어든 사이즈를 이제 업샘플링을 통해서 다시 키워가면서 이제 그걸 다시 컨볼루션을 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또 하나 또 재밌어지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회색 블럭이 있습니다. 이 회색 블럭이 뭐냐면 좀 더 자세히 그 이미지의 특징들을 살리기 위해 그 각각에 대한 각각 그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컨볼루션 블럭에 나온 결과값들의 정보를 이제 우리가 업샘플링 할 때 다시 붙여서 컨볼루션 블럭을 통하게 됩니다. 이게 추후의 인코딩 디코딩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저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명칭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의 피처를, 즉 컨스트랙션 패스에서 있던 피처를 우측으로 카피해서 보낼 때 이제 전부를 다 가지고 오지 않고 중앙 부분을 알맞은 사이즈로 크로핑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는 컨볼루션을 하면서 가장자리 픽셀에 대한 정보가 손실되는 것에 대한 양쪽의 보정이라고 합니다. 유넷은 이제 전반적인 이미지를 이동해 가면서 일일이 다 확인해주는 슬라이딩 기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미 사용한 윈도우 구역을 다음 슬라이딩의 윈도우에서 또다시 검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윈도우가 지나가게 되면 저렇게 많은 부분이 겹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윈도우에서 검증이 끝난 부분을 또 다음 윈도우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시간과 연산 측면에서 낭비가 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유넷은 검증이 끝난 곳은 다시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그 이념 하에 이제 검증이 끝난 부분은 아예 넘겨뛰고 다음 패치부터 검증을 하기 때문에 속도와 연산 측면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수식적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좀 더 시각적으로 보시기 좋게 가지고 온 건데, 유넷 패치 탐색 방식을 이용하면 총 6개의 패치만을 가지고 이미지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아직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첫 번째 로우만 이제 슬라이딩을 했는데 벌써 10개가 넘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들이 들어가고 각각의 그런 것들에 대한 CNN을 하게 되면 이제 유넷의 패치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연산이 들어가는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넷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패딩을 수행하지 않고 컨볼루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출력 크기가 입력 크기보다 항상 작습니다. 패딩은 이제 제가 설명은 아까 앞에 안 드렸는데 입력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0으로 주로 제로 패딩이라는 것을 둘러서 출력된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 더 붙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이것은 그냥 검색해보면 잘 나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패딩을 추가하지 않고 컨볼루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출력 크기가 입력 크기보다 작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넷은 매번 네트워크 이전의 크기를 줄이고 네트워크를 따라 업샘플링하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버랩 타일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영역을 이제 사용하여 노란색 영역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왼쪽 퍼스트 윈도우 같은 경우를 보면 이 파란색 부분을 이용해서 여기 노란색 부분을 예측을 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오는 데이터는 빨간색 박스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옆에
파란색 부분에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missing value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 부분의 missing value, missing input value에 대해서는 미러링 기법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경계에 있는 이미지를 대칭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외삽시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색칠해놔서 잘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선과 노란색,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이제 그림들이 대칭적인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법들이 바로 미러링 기법이라고 하고 이제 이를 통해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며 컨텍스트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논문 이름이 딱 봐도 이제 유넷에서 또 강조하고 싶었던 게 바이오메디컬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인데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실제로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서도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 존재하지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다양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원본 이미지에 인위적으로 변화를 주어 새로운 데이터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미지의 경우 다른 이미지보다 레이블링 작업 및 많은 수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데이터가 예전부터 많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이번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분야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레이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를 얻기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기대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애큐리시를 올려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를 위해 고안된 방법이 바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인데 이제 한 개의 이미지에 여러 개의 변화를 주어 여러 가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블로그에서 가져온 건데 밑에 출처를 써놨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개요를 잘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원본 그림인 나비 사진을 돌리고 뒤집고 자르는 기본적인 작업부터 이제 텍스처를 좀 없애주는 디텍스처라이징 작업, 그리고 색깔을 빼줘서 흑백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밝기를 조절하거나 그리고 엣지를 강화해서 좀 더 진하게 나타내는 등 여러 가지 작업들을 취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 말고 이 논문에서는 일렉스틱 디포메이션이라는 방법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일렉스틱 디포메이션은 기본적인 사진을 이동하고 자르는 그러한 선형 변환, 이제 앞에서 소개드렸던 건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값이나 아니면 위치를 변환해주는 선형 변환인데 이제 그러한 선형 변환에 확률적으로 노이즈를 가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기본적인 선형 변환을 취하면 리니어하게 변형되기 때문에 설정한 방식은 이제 이미지가 일정하게 뒤틀리는 규칙성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일래스틱 디스토션 같은 경우는 이제 픽셀별로 이미지가 다른 방향으로 뒤틀리게 되어서 좀 더 자연스럽고 현실 세계에서 있을 법한 변화를 보여준다고 해서 이제 좀 더 바이오메디컬 데이터에 적합하게 사용된 것 같습니다. 바이오메디컬 데이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포가 살아있고 이제 기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관측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세포는 항상 동일한 모양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사람이 찍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육의 모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간순간의 모습의 변형들을 이제 일라스틱 디스토션을 통해서 잘 표현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기 브레스트 캔서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세포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제 일래스틱 디포메이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좀 일그러진 형태로 바꿔가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넷은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학습이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 시에 GPU 메모리의 사용량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배치 사이즈를 크게 해서 학습시키는 것보다 인풋 타일, 아까 그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패치의 사이즈를 크게 주는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치 사이즈가 작게 될 경우 이제 학습에 있어서 최적화가 잘 되지 않고 여러 개를 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저자들은 모멘텀이라는 값을 0.99로 크게 줘서 과거의 값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되어 학습이 되도록 이제 구성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유넷 논문에서 직접 가져온 이미지 자료인데요. A는 헬라 헬스라는 현미경으로 찍은 러 이미지고 B는 이제 컬러를 다르게 한 그라운드 트루스, 이제 정답
답지고요. 그 다음에 C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그냥 블랙 앤 화이트로 이제 진행한 결과값.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서 소개할 픽셀와이즈 로스를 사용하여 세포 경계선을 학습시킨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D번을 좀 보시면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이제 세포 경계선을 학습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포들 간의 사이에 있어서 좀 더 색깔들이 빨간색이면 더 높은 값이고 파란색이 낮은 값이라서 좀 더 다른 주변에 있는 세포 질이나 세포막이나 세포 안에 있는 그런 값들보다 경계선이 좀 더 색깔이 다양하고 좀 더 진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그림들처럼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사용되는 식들을 소개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클래스 K가 해당 X, 해당 좌표, 그러니까 이미지의 Z평면이라고 하면 거기에 위치 X에 있을 확률값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PKX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PKX에 대한 값을 구하는 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노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스몰 k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클래스 K를 의미하고 라지 K 같은 경우는 전체 클래스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AKX 같은 경우는 픽셀 포지션 X에서 피처 채널 K 안에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액티베이션 함수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추가적으로 없는 거로 보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델 마지막 단에 이제 저희 아까 유넷 모델 마지막 단에 확률값을 반환하는 그 함수가 바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생각이 되나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렸다면 댓글 및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WX는 바로 이제 웨이트맵 이퀘이션인데 WX는 X 아까 말했듯이 Z평면에 있는 그 X 위치에 있는 픽셀에 얼마나 가중치를 부여할지를 나타내는 웨이트맵으로 이제 두 개의 텀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앞에 보시면 WCX와 그 다음에 W0 초기치 그 다음에 거기에 지수 텀을 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WCX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WCX는 X의 위치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빈도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식입니다. 즉 이제 학습 데이터의 X 픽셀이 저희의 그 유넷의 데이터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셀인 경우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닌 경우는 그냥 백그라운드라고 하고 셀인 경우를 foregroun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에서 X 픽셀이 백그라운드인 경우가 많은지 그리고 foreground의 경우가 많은지 그 빈도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W0는 초기치기 때문에 그냥 상수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텀에 이제 D1, D2 함수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제 D1은 X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 X 좌표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세포까지의 거리이고 D2는 두 번째로 가까운 세포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즉 X는 세포 사이에 그 두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픽셀이며 두 세포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좀 더 큰 웨이트를 그리고 두 세포의 사이 간격이 넓을수록 작은 웨이트를 갖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를 좀 생각해보면 이제 아까 빨간색으로 됐던 거는 정말 세포들끼리 매우 좁기 때문에 하이웨이트를 줘서 빨간색으로 집히는 거였고 그리고 좀 더 파란색, 좀 더 푸른 계열에 있었던 웨이트들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푸른색의 낮은 웨이트를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이제 WX랑 이제 PLX, PKX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에너지 펑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LXX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 클래스, 즉 위소프트맥스 수식에서 정답 레이블에 해당하는 K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는 정답의 그 추정 아까 말했듯이 PLX 그 정답 레이블에 해당되는 K를 반환하는 그 함수에 이제 로그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의 확률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학습이 끝나고 이제 성능 테스트를 이제 저자분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EM 세그멘테이션 챌린지라는 대회 하게 됩니다. 이제 EM 세그멘테이션 챌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것 같은 경우 것처럼 이제 그 현미경으로 찍은 세포들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대회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 대외 기준이 월핑 에러, 그다음 랜드 에러, 그리고 픽셀 에러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값들을 보면 이제 저희 유넷이 랭크 1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OU 측면, 그 IOU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에서 그라운드 트루스와 얼마나 겹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제 아래와 같이 92%와 77.5%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넷에 대한 논문 발표를 마치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